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나의 시 나의 삶, 오늘은 조창환 선생님을 모시고 또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뭐 내려오시는 데는 뭐 별로 이렇게 힘 안 드셨습니까? 편하게 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우리 집이 방배동인데 예. 내방역에서 지하철 타면 바로 7호선이 예. 이쪽으로. 예. 그래서 아무래도 또 여기 이 장소가 이제 서울하고는 조금 괴를 벗어나서 여기 목동이 바로 한 1km 밖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의감상으로 또 기분상으로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세요. 내려오시는 게. 그래서 선생님 또 오시면서 또 힘드시진 않은가 그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예. 자,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를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창원 선생님은 45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7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는 빈집을 지키며 라자로 마을의 새벽, 그때도 그랬을 거다, 파랑 눈썹, 피보다 붉은 오후, 수도원 가는 길, 마네킹 천사, 벚나무 아래 키스 자국 및 시선집, 신의 날, 황금빛 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권의 시집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시집이 선생님 허공으로의 도약. 예, 지난번 시집입니다. 이 동학사에서 나온 허공으로의 시집입니다. 아주 글쎄 이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이 시적 세계에 대한 전체가 아주 농밀하게 이렇게 집약된 시집이 바로 이 허공으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동학사고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많이 좀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지에서 수도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도 역시 뭐 우리나라 아주 대표 출판사죠. 문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간행한 시집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점에 가면 사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네킹과 천사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이 시집의 표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 천사, 수도원 가는 길, 뭐 이런 어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눈치 빠른 독자들은, 시청자분들은 선생님 시적 세계가 이 부분에 종교적인 어떤 맥락과 다 있구나라고 먼저 짐작을 하실 텐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정시학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이게 아주 디자인이 참 이쁘게 잘 됐습니다. 벚나무 아래 키스 자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다소 이제 조금 에로틱한 도발적이고 에로틱한 제목으로의 시집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에서 선생님 정년을 하시고 요즘 뭐 근황은 어떠세요? 정년을 제가 대학에서 정년 퇴직한 지가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2010년에 정년하고 나서 처음에 한 두어 해는 종로에다가 뭐 오피스텔 한 칸 얻어서 종로에 예. 그래서 이제 지필실처럼 나가 보긴 했는데 도심 한복판에 칵 막힌 데서 아무 뜻이 없어요. 시도 잘 안 써지고
그러다가 마침 이제 동해안 쪽에 여행하다가 속초 위에 고성에 예. 그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설악산하고 동해안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예. 원 없이 편한 생활을 했죠. 예. 그것도 한 5, 6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좀 거리가 멀고 점점 힘들어져서 그렇구나. 요즘에 이제 그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예. 뭐 근황이라고 할 게 있나요? 예. 은퇴한 이후에 제일 한 사람의 일생에서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제일 만족스럽고, 말하자면, 혼자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행복한 시기가 예. 정년하고 5년 사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도 65세에서 70세 되는 때가 예. 나는 거꾸로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혼자 살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도 않고 예. 또 연금 나오니까 뭐 먹고 기본 생활은 되고 예. 또 어디 매이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밀렸던 거, 맥혔던 거 좀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래되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체력이 예, 좀 예,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이제 서울 둘레길 걷기 좀 하고. 아, 예. 그것도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2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이면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야 서울시에서 만든 코스가 있어요. 예, 예, 예. 수락산, 불암산, 예. 뭐 아차산, 예. 그래서 이제 광진교 넘어서 예. 저쪽 대모산, 우면산, 관악산, 와. 그 이제 뭐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둘레길이죠. 예, 예. 그래서 안양천 지나서 월드컵 경기장 지나서 예. 앵봉산, 북한산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게 157km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바퀴 도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 삼아 하는데 처음엔 뭐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그게 이제 약속이 잘 안 맞고 예. 그러다가는 자기 혼자 다닙니다. 요새는 예. 혼자 가서 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랫역에서 예. 뭐 편하게 이렇게 하루 지내고 오는 것을 그걸 이제 일로 삼는데 그것도 이제 점점 제가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전에보다는 좀 힘든데 그래서 이제 길게는 안 다니고 예. 그저 한 5km에서 7, 8km 뭐 그런 정도만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뭐 그것이 이제 그 중에 일과고 뭐 다른 일로는 작년에 제가 이학장에 관한 명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은 지금 안 가져왔네요. 푸른 사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낸 산문집인데요. 예. 거기는 주로 이제 그동안에 한 두어 해 동안에 음악회, 연극, 영화, 무용, 뭐 전시회 이런 각종 공연 전시를 다닌 그런 기록을 하나 책으로 낸 게 있어요. 아, 예. 그 1년 동안에 이제 그걸 일기처럼 한번 써봤는데 이 한 해 동안 다닌 게 한 88번쯤 다녔으니까 꽤 부지런히 다닌 거죠. 예. 뭐 그런 본격적인 비평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뭐 아주 아마추어의 감상문은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그런 글을 한번 써서 책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공연 전시 구경 다니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 삼아 둘레길 걷기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시 쓰는 생각하는 것. 근데는 이게 제일 좋은 일 같아요. 이제 뒤에 또 우리가 얘기를 이게 여쭙겠습니다만은 사모님도 또 그림을 그리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댁에는
그야말로 음악과 시와 그림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조화롭게 이렇게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제 서울 둘레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백두대간 정주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서울 둘레길을 한 바퀴 돌면 백두대간을 한 반 정도는 정주를 하시는 거나 거의 같은 거리가 아닌가. 아이, 택도 없죠. 서울 둘레길은 한 바퀴 돌면 그게 157km인데 그 백두대간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산 아래 길 다니는 겁니다. 그냥 저 동네 산보하는 듯이 그냥 그래도 뭐 힘들죠. 부지런히 하고 한 바퀴 돌면 또 그 스탬프 찍는 데가 있어요. 28개인가 다 찍어서 갖다 그 스탬프를 찍어야 되는군요. 또 이게 둘레길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뭐 인증서도 줍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 받으면 뭐 혜택이 있나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뭘 인정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목숨 걸고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선생님, 뭐, 그래도, 건강하셔서, 이렇게 둘레길도 걸어보시고, 또 음악회도 다니시고, 또 저 강원도 고성까지 멀리 또 작업실도 가져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프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시가 다 좋습니다. 선생님 시가 참 좋고, 뭐, 저로서는 뭐 더없이, 감동을 받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뭐 또 반면교사로 이렇게 여겨볼 만한 작품들이 참 많죠. 근데, 흑음으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읽어내면서 아주 작품의 뭐라 그럴까요? 좀 외람된 얘기긴 하지만 깊이라든가 우리가 지평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적 내포성을 갖고 있어서 오늘 선생님 모시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제가 계획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계획을 급격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에 대한 시집 전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필두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제 앞에 자스 형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좀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인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내 시는 존재의 내면에 깃든 신성의 뿌리에까지 돌파해 들어가기 위한 모색의 궤적이다. 존재는 신성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요 잎이며 그림자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세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범재신론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에크하르트 얘기, 그다음 범재신론에 대한 얘기, 신성성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크하르트는 어떤 인물이며 범재신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종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종교 흔히 종교 문제 하면 이렇게 제도로서의 종교를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종교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 문학은 종교와 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문학은 사실은 초월에 대한 꿈꾸기입니다. 특히 시는. 근데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세 아닌 세상을 꿈꾸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뭐 너무 이제 기초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바로 지금 여기서 언급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은
중세 독일의 수도원장이었습니다. 아, 근데 예. 그분이 이 독일 신학자였지만 중세 독일의 중세의 유럽의 대표적인 신학자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예.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아퀴나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꼽을 수가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의 대표적인 이제 정통 신학자가 됐지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사실은 파문당하고 교회에서 이제 잘리죠. 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기본적인 그 설교 내용 혹은 뭐 그의 그 사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혹은 피조물은 존재하는 사물은 신이 이렇게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신이 여기 있고 피조물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아이를 낳듯이 혹은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다시 또 다른 나무가 나오듯이 말하자면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신성을. 말하자면 신이 자기의 신성을 나누어서 여러 퍼뜨린 것이 피조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은 여기 있고 하느님은 저 위에 있어서 기도와 절제와 헌신 같은 것으로 하느님께 봉사하고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줘야 된다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고 에크하르트의 사상은 말하자면 피조물도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피조물도 신성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불교적인 사상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존재는 신성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고 잎이고 그림자고 이게 제가 뭐 창작해서 새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이런 것을 사상적으로 체계화해서 미리 말씀하신 분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였다는 생각을 하고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 교수도 서강대학에서 은퇴한 길희성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이제 은퇴한 후에 이 양반은 지금은 강화도에서 심도학사라고 하는 사숙을 하고 있는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사상에 대한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책에 많이 이제 내가 그 공부를 좀 했죠. 그런 사상을 만약에 이제 그 시로 쓰겠다 할 때 제일 피해야 될 점이 제 생각은 그런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시에다 그냥 바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시가 죽어요. 너는 평소에 예를 들면 뭐 구상 선생 같은 형이상학적인 시를 쓰신 분을 존경하고 또 생전에도 가까이 했지만 근데 늘 직접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 시에는 너무 그 사상이 앞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감각화하는 것, 그런 말하자면 그 이성적인 것과 심미적인 것을 통합하는 이런 쪽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건방지게 그때 이제 30대에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 말씀은 거꾸로 그 자네라고는 안 합니다. 옛날 분은 꼭 조형이라고 했는데 조형 시에는 제 첫 시집 낼 무렵입니다. 그 아어체를 좀 빼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때 그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하셨지만 우아한 표현, 그 아름다운 말을 찾아서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은 뭐 현대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제가 낭만주의 시대의 아어체를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 시의 언어는 갈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빠져 있었는데 너무 아어체를 그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상당히 인상에 남아 있어요. 어쨌든 그 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로서 아름답고 언어를 잘 조형화해야 되죠. 말하자면 그 비너스상을 만들듯이 언어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쁘게 아름답게 그리고 감동적이게. 또 하나는 그런 단순한 깊이 없는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그 안에 사상성, 깊이, 철학성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떤 사상성이나 철학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아름답지가 않고 또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부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를 가지고 무슨 포스터나 전단지를 만들듯이 현실 참여를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계몽적인 현실 문제를 다루더라도 현실 문제를 그렇게 직접 대놓고 말하면 의미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가라앉혀서 말하자면 은유화하거나 그 내면화하는 일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제도권의 종교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더 초월의 본질에 가깝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 이제 얘기를 조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가지고 있는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죠. 이 점이죠. 그가 이제 파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켰던 건 뭐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도고마적 신성성에 대한 신을 거부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도고마를 거부하고 있는 바로 신학자가 에크하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세계성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에크하르트는 미리 예견을 하고 예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시를 전체적으로 이 시집에 후공으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이 시집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니까 훤히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와 닿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시 한 편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기 이제 이 시집의 전면부에 이렇게 나온 시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서점에 가셔서 사시면 이제 보실 텐데 이 제목이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선생님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조창한 새벽 바다는 외롭고 깊고 쓸쓸하다. 흐린 수평선 쪽으로 어둠 밋밋하게 물러가며 구름 사이로 붉은 울음을 토하고 갈매기들 한 줄로 나란히 파도 위에 앉아 참선 삼매경에 빠져 있다. 이런 새벽은 달 항아리 같아 외롭고 깊고 쓸쓸한 것들이 그득해져서 아름다운 그늘이 된다.
예, 새벽, 이런 새벽이라고 하는, 이 아주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문제도 이제 좀 거론을 할 테고요. 이 시에 대해서. 이 시를 쓰시게 된 동기와 뭐 어떤 시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곁들여서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허공으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이 시집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이 시는 제가 현직에서 은퇴하고 이제 강원도 고성의 그 바닷가에 뭐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쓴 시입니다. 예. 그 바다를 참 좋아하지만 뭐 바다 좋아하는 사람이야 많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그 햇빛이 쨍쨍 쬐는 한낮보다 새벽 황혼 이런 때의 바다가 더 사색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제 황혼의 바다에 대한 얘기를 시를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새벽 바다 중에서 제가 지금 여기 쓴 시는 문자 그대로 아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만은 새벽 바다를 보면 왜 그렇게 그 외로움이 몰려오는지. 근데 그 외로움은 깊어요. 깊은 외로움. 그리고 그게 슬픈 것이 아니고 무슨 그 참선 삼매경과 같은 그런 외로움입니다. 말하자면 외롭지만 사색적인 그리고 명상적인 그래서 외로우면서 그득한 외로우면서 충만한 저는 그걸 이제 시에서는 이런 새벽이 달 항아리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달 항아리 같은 걸 보면 그 비어있는 그 공간의 충만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깊고 쓸쓸한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새벽의 감정, 그런 새벽의 감상이 외롭고 깊고 쓸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득해져서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그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집에 뭐 다른 시에서 텅 빈 힘이라고도 쓴 적이 있는데 그 새벽 바다를 보면 텅 비어 있는데 힘을 느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집의 앞쪽에 16페이지인가에 있는데요. 허공에 쌓인 구름과 이상한 힘의 예감에 겹쳐지면서 텅 비어 있는 그런 새벽 바다의 새벽 하늘 이런 걸 바라보면 왠지 두렵고 송구스럽고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는 억눌린 슬픔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무엇인지 그 앞에 서면 송구스럽고 두렵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엄숙함 같은 것도 느끼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런 새벽이라고 하는 시도 그러한 심정을 담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우리가 뭐 새벽 바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 그다음 의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 외롭고 깊고 쓸쓸하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루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것들은 오후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 대면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사색적이고 사유적인 어떤 세계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선생님의 외로움은 어디에서 연원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쓸쓸함은 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에크하르트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세계에 대한 통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은 외롭고 쓸쓸함이라고 하는 그 사유를 새벽에 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시에서. 그렇죠. 혹시 그 제가 이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전곡을 찌르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 외롭다고 느끼는데요. 저는 존재의 본질이 고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자기는 나는 나죠. 뭐 군중 속의 고독이 무슨 특별한 얘기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 상식입니다. 혹은 데이트할 때도 사실 고독한 거죠. 고독한 둘이 만나서 같이 가는 것일 뿐이지 고독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존재의 본질에 그 외로움이나 고독이 있는데 그 외로움을 자꾸 슬퍼한단 말이죠. 나쁜 걸로 네거티브하게 그런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외로울수록 깊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요즘 이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계기가 요즘 우리 삶이라는 게 너무 표피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각적이고 뭐든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그 세계에 이렇게 물들어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하게 하고 사유하게 하는 그 체계를 갖고 있어서 참 그 시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종교관을 참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종교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배척적입니다. 종교와 종교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융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배제를 하고 오로지 내 것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 계통이 이제 그런 그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참선 삼매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일종 융합이죠. 그 신성성 속에는 불교든 기독교든 아니면 뭐 카톨릭이든 아니면 저기 뭐 이슬람이든 관계없이 그게 어떤 신성성이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시각이 여기 아주 강하게 이렇게 깔려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었는데 선생님께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옮겨서 등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우선 이 얘기가 오늘은 조금 이제 역순이 이렇게 되는데 등단 얘기를 좀 돌아가면 아주 뭐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공부하시고 이렇게 누구나 등단을 꿈꾸고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은 그때 당시는 추천제도였던가요, 선생님? 그렇죠. 문해지 추천제도. 현대시학으로 이제 등단하셨는데. 제가 등단한 것은 이제 1973년에 그 현대시학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대시학이 그 유일한 그 시 전문 잡지였죠. 이제 추천 3번 받아서 3회 추천으로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그 뭐 습작 시절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제가 그 6.25 지나고 그러니까 1957년에 서울중학교단대를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1960년 4.19 나던 했죠. 그때 이제 서울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서울고등학교 시절에 문예신문반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서울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소년한국일보 신인문학상에 그 동시가 당선을 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동문학가가 됐죠. 근데 그때 동화 당선하신 분은 당시 학원사 주관이었던 오영민 씨라고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학원 잡지에 학생 투고란에 이제 그 시나 산문이 실리면 으쓱하고 이제 자랑을 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저는 그 잡지에 주관하고 니들 책을 시나 뭐 산문을 뽑아주는 주관하고
내가 동급이다. 예, 예. 그런 오만한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하고 예. 곁으로는 겸손하게 예. 뭐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예. 대학을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문예신문반 같이 하던 친구들이 예. 있었지만 다 뭐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예. 저만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과를 갔는데 예. 그 문학 공부하기에는 그 제일 나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대. 아, 서울대학교가요? 문학을 창작으로 예. 하기에는. 아, 창작은? 이게 이제 연구하기는 그 시절 예. 선생님들은 문학을 창작으로 하려면 서라벌리대 가지 왜 여기로 왔냐 하고선 면접 때 구박을 하던 뭐 지금의 중앙대학교 전신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 이제 물론 거기 창작하는 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도 하고 이론도 하고 창작도 하겠다 이러면 여긴 이론하는 데지 창작하는 데가 아니다. 그런 식의 그 사고 방식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그 제일 딱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뭐 교수 생활 평생 했지만은 교수 모인 데서 자기는 시인이라고 하고 시인 모인 데서 교수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는 그 우리 선생님들 영향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론이나 문학 그 연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세로 그리고 논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창작을 하는 자세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 둘을 구별하자. 그런 사고 방식이 이제 저한테는 있었어요. 어쨌든 대학교 4학년 때 그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를 내서 당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심사위원이 아마 최정희, 김효섭 선생 두 분이었는데 그 중에 김효섭 선생은 아까 그 소년 한국일보 고등학교 때 제 동시 파편 속의 메아리라고 하는 동시를 이렇게 뽑아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나중에 좀 연락 좀 하라고 뭐 그런다고 연락을 안 했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 1970년에 제대를 했는데 군에 있을 때 쓴 시를 몇 편 제대하고 이제 김효섭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보여드렸더니 그 저한테 설명도 사연도 얘기 안 하고 현대시학의 주관으로 계시던 전봉건 선생한테 갖다 주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추천 작품으로 나오게 됐어요. 아, 김효선 선생님이 그때 하셨군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보내서 이제 추천 완료가 된 게 1973년이었는데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그 서울예고 국어교사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이제 그 관심사는 대학에 교수로 진출하는 것이 시인이 되는 것하고 비슷하게 중요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또 우리 집사람하고 뭐 이 연애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가 이제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초회 추천에 올린 작품은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상당히 한자 투에 예. 좀 모던한 작품이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1년 지나면서 3회 추천 때는 연가라고 하는 작품으로 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말은 좀 부드럽게 좀 서정적으로 예. 시를 쓰는 쪽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천받고 나서 전봉곤 선생의 권유로 예. 거기 같은 지면 출신의 시인들 몇하고 동인도 동인 한번 활동을 하셨군요. 한 3, 4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목이 말이라고 하는 예. 말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용옥 그때 그 한용옥 시인도 같은 지면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시조도 쓰는 유재영, 그다음에 이제 천재순, 김기석. 그런데 김기석 씨는 서울공대 건축과 나와서 그 1급 건축사였었는데 지금 아마 그 별세한 걸로 알고 있고 천재순 씨는 요즘에 뭐 시를 쓰지 않습니다. 그 등단하고 처음 몇 년 동안 그 시절이 이제 좀 부지런히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978년에 그 울산대학으로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서울이라고 하는 중앙문단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전북대학에서 5년 지내면서 그때 몸도 아프고 해서 좀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자,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이 아마 창작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선택을 하시고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하다가 말았는데 아마 이제 한국 그 시문학 연구서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국 현대시의 운율론적 연구, 한국 시의 넓이와 깊이, 한국 현대시의 분석과 전망, 이런 책이 있고요. 여행 에세이집이 또 같이 아울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창환 교수의 여행의 인문학 있고, 또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이 악장에 관한 명사이라고 하는 그 산문집도 곁들여서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또 뭐 상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한국 시업상, 그다음에 한국 카톨릭 문학상, 경기도 문화상 등을 이제 수상하셨고 지금까지 아주대학교에서 거의 그 반평생을 이렇게 학교에 계셨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등단 이후에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 과정에서 제가 이게 그 개간 문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이 문해에 선생님 특집란이 있어서 좀 참고를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등단 이후에 그 소년 그때가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소년 한국일보요.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아마 17, 18 정도 이렇게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17, 8에 아마 그 동시 작가로, 동시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 시골에 있는 학교 같은 데서는 아마 프랭카드도 붙이고 하겠죠. 워낙 서울고등학교라는 데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지들만 모였다고 그래서 이제 뭐
조회 시간에 한번 얘기한 거 말고는 예. 별로 뭐 그냥 그렇군요. 아주 그 수재들만 모인 학교에서는 그게 별반 사건이 아니군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돌아가신 이형기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석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17인가 16세 이렇게 등단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판 랭보인 줄 알았답니다. 당신이. 그래서 17, 18에 이렇게 등단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천재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나무인이었고 오만방자했다. 뭐 이런 당신 스스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던데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 안 그러셨어요? 실제로 예. 내가 아동문학의 뜻을 두고 평생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동시 작가가 되겠다, 뭐 동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은 그때 그 대학교 때까지도 제가 되고 싶은 건 사실은 극작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 열심히 다니고 그때 대학교 때 무슨 뭐 지금 명동예술극장인데 그 모든 공연 다 열심히 쫓아다닐 만큼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희곡을 한번 써서 뭐 어디 응모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안 되대요. 체질에 맞지 않는가 봐요. 그 시를 써서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으면 조금 더 일찍 본격적인 시로 등단을 할 수도 있었고, 그죠? 학교도 국문과를 다녔고, 뭐 그랬으니까 할 텐데 관심이 좀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인으로 평생을 살게 된 것이 천만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대중성이 적어서 독자가 좀 많지 않은 게 좀 유감이긴 하지만 그게 아마 시를 쓰면서 모든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자, 대중성과의 어떤 그 소통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에 침해받지 않는 내시적 세계를 어떻게 고수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공통적으로 시 쓰시는 분들이 다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연한 겁니다. 대중성을 원하면서 차원이 높거나 심오하거나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성을 바라면 깊이가 얕아지는 걸 아주 전제로 하든지 아니면 대중을 무시하든지 뭐 소통하려고 그러나요? 나는 소통할 생각이 없어요. 대중들이 찾아서 공부하면서 따라오든지 아니면 말고지 그거를 그 자기 시를 자꾸 얇게 만들어 가지고 대중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소통 그러는 것도 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이 작가가 소통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다가가서.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예를 들어 이상 그러면 이상의 시를 대중들이 연구해가고 공부해가지고 소통하는 것이지 이상이 언제 대중들한테 소통시켰나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2부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듣겠지만 연결성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덧 좀 1부에서 좀 많이 갔습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